오늘 주제가 지역 불평등 관련된 그 세미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평등이란 용어를 넘어서서 이제 초양극화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시각을 불평등을 넘어서서 이제 중간이 없는 초양극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가 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 맥락을 좀 선생님들께 제 생각을 좀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개발은 김혜종 박사가 더 전문가인데 제가 그냥 대신해서 발표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뭐 크게 여섯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제 각 강론별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 연합체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통상 우리 교육계가 아니신 선생님들이 들을 때는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뭐 국립대 네트워크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썼을 텐데, 국립대 연합체제 혹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이런 그 어법이나 용어는 이 대학의 서열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 그 대학의 서열 구조가 계층, 지역, 이 불평등, 양극화 이걸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대학 특히 연합체제 네트워크안이 이제 발현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 DJ 정부 때부터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DJ 정부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학력학벌 사회 철폐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 서열 체제를 혁파하자, 이런 이 관점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됐다. 그런 맥락에서 2001년부터 서울대 장희 교수 등을 통해서 이런 의제가 처음으로 제기가 되고, 그 이후에 각종 그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게 2012년도 당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약으로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이 채택이 돼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에서도 끊임없이 국립대 네트워크안에 대해서 뭐 다 이 여야 불문하고 제기했던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2017년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이 부분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국정과제에서는 이 의제가 빠지는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국립대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고, 저는 국립대학을 넘어선 대학체제,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체제의 연합체제를 지금 제가 주장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 논리를 좀 전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표 1-1이 대학체제 개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2001년부터 2015년 그리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1년에 그 주장된 사람들과 또 각 그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공약 내용들이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 배경에서 대학 연합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구조 변화 일어나면 뭐 당연히 지금 큰 문제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 특히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2018년 작년부터입니다. 재작년부터입니다. 이 시점이 이제 결국은 경제 성장 동력과 연동시켜서 우리가 인구 경제학에서 얘기 나오듯이 결과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가장 핵심인 또 소비와 생산이 가장 활성화된 40대 인구가 결국은 국가 성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에서 그 연령대들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적 국면이 크다. 그래서 저성장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같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저성장 기조는 더욱더 이 부분을 힘겹게 하고 있다. 이 결과는 결국 초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 요즘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지금 이 글로벌 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초유양극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 그 소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자체가
결국은 초양극화, 교육,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다 공감하실 거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모색돼야 되고 재설계가 필요한데 그걸 어느 지점에서부터 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파트에서 한 꼭지로 잡는다면 두 가지 의제입니다. 하나는 교육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일당백의 노동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의 필요성이 간절히 필요하다. 저성장일수록 투자가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 그다음에 1983년도에 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경제 이 공황이 왔을 때 미국도 교육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IMF 때 DJ 정부 때 오히려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이 급증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고 경제 침체일 때 오히려 롱텀으로 교육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오늘 제가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MBA 정부부터는 교육 예산이 계속 줄어듭니다. 정부 예산 대비. 그래서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이 21% 정도 됐던 나라가 MB 정부는 15%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다시 18%에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교육에 대한 홀대 부분이 교육의 정부 예산 대비 교육 투자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연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결국은 국가의 교육관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 투자 확대는 당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노동 생산 높이자 하는 이 측면이고요. 그런 어느 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바로 4차 산업혁명 또 앞으로의 고급 인재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고급 인력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투자하자. 근데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투자하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유 성장형 포용교육 체제 속에서도 대학 체제 개편이 정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좀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었던 변형적 발전국가의 패러다임이 이제 차별 배제 논리 또 양극화 심화 이걸 촉발시켰고 그에 따라서 현 정부가 국가혁신과 포용국가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안했던 이유도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교육 투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 그리고 국가혁신의 핵심인 DNA가 바로 대학혁신이다. 그래서 대학혁신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대학 개혁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오늘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대학 연합 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저는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스카이 중심의 스카이가 고유 명사가 될 수 있는 나라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천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게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고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축만 있으면 진천도 상당히 이제 정주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천만 보더라도 일자리 문제는 뭐 다 연구소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교육 문제가 약간 약하고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주 안 하고 계속 왔다가도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 파트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교육이다 보면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중심의 이 대학 체제가 얼만큼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지역마다 괜찮은 대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반드시 다 실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포항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또 광주과기원 최근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우수한 애들이 입학을 하죠. 그 대학들을 지방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지방대학이고 카이스트는 카이스트고요. 포항공대는 포항공대예요. 포항에 있고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특히 대학에 대한 이 학벌 구조의 이 시그널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대학 그래서 삼류대학으로의 이 낙인 찍혀버린 이 구조가 국가를 통해서 이걸 견인시키지 않으면 균형 발전은 저는 유연하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안 보여드렸지만 포항하고 광양시하고 두 지역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을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광양제철소가 있고 포항제철소가 있죠. 포항제철소가 훨씬 더 먼저 돼 있고 이 제철소 산업단지로서 굉장히 그 지역을 발전을 유인하는 그런 공장이죠. 광양제철소가 아시다시피 매출액을 보면 포항제철보다 1.5배가 더 큽니다. 근데 광양 하나도 지금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광양제철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 보시면 거기는 대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공장만 있어요. 근데 포항은 있다는 거죠. 포항공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20만 이상이 인구가 확장되지만 광양은 3만에서 그냥 4만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좋은 여건의 대학들이 지방에 육성돼야 된다. 근데 지방대 육성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합 체제의 또 다른 그 필요성은 대한민국의 대학의 체질을 좀 개선시키고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지난 신자유주의에서 계속 경쟁력 얘기했지만 밤낮 세계 몇위 의미 없는 몇위만 계속 따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졌느냐? 무엇이 좋아졌느냐? 아무도 답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구가했던 신자유적 발상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 연합해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집단지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단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규모의 경제에서 이 대학은 육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스카이 얘기하고 있지만 스카이의 모든 대학들의 예산이 1년에 한 8천억밖에 안 됩니다. 하버드가 7조 5천억이거든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례를 들면서 강호동 선수하고 저하고 씨름해서 이겨라라고 하고 똑같은 겁니다. 체급이 안 맞는데요. 그렇다면 강호동이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 같은 한 서너 명이 같이 달려들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고 세계적인 이 경쟁력을 하려면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구가하자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려서 대학의 체질 변화, 새로운 대학 경쟁력의 상을 한번 구축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구조는 이 스카이라고 하는 학벌 구조를 혁파하는 또 이것을 개선시키는 이게 스카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카이를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상향 평준화의 발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뭐 다 하신 얘기지만 작년부터 지금 수도권이 지금 50%가 넘었죠. 인구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50%가 안 됐었는데 지금 50% 넘을 정도로 더욱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 파트를 보면은 수도권 대학 서열 구조가 지금 취업률, 진학률 계속적으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초임 급여 평균 구간별 또 취업자 비율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건 뭐 데이터로 다 나타나고 옛날부터 문제 제기가 됐지만 그 정도치가 계속 또 갭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대학 체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하나의 필요성으로 이 데이터를 제시했고요.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많은 부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은 우리 경제학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교육 투자는 스피ル오버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에 투자하면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뭐 다 노동경제에서 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 빼고 경제학 하신 분들은 교육은 교육, 경제는 경제 이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교육 투자는 스피ル오버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당연히 기여합니다. 이건 뭐 연구 결과 다 나온 얘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몇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역 경제의 기여도 이건 다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 창출 효과라든지 또 이 직업 창출 효과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이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대학에 투자하면 지역이 발전된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이론적으로도 얘기했던
그냥 스피로버 이펙트입니다. 그 실적인 데이터도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육 투자하고 이 지역 발전과 분리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연계 네트워킹 돼 있다는 것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벌 구조 혁파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교육개발은 여론조사 매년 하는 것으로 그냥 가늠이 할 텐데요. 학벌주의에 대한 변화의 전망 58.5%, 또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5%, 거의 한 80%가 학벌 사회에 대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그냥 나온 얘기고요.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80% 이상이 서열화는 공고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여론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어떤 형태로 깨져야 될 것인지 결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학벌 또 대학 서열 구조 이건 공고한 틀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초중등고등학교부터 과외 학원 뭐 온갖 성적 경쟁을 치닫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연합체제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학벌에 의한 지위 권력, 공간 권력 이것이 혁파되지 안 된다. 제가 데이터상으로 제시는 안 했지만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이 지위를 보면 특정 대학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또 공간도 특정 수도권 중 좋은 대학이 다 몰려 있죠. 이런 지위 권력, 공간 권력이 학벌 구조에 의해서 또 대학의 서열 구조에서 공고히 있는 한 대학의 균형 발전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깰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상향 평준화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공유형,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다. 이 결론을 계속 쭉 말씀드립니다. 또 대학을 통해서 공공적 가치 부분도 교육 양극화를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다. 특히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저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순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세계에서 4위권으로 지금 등록금이 비싼 나라 한동안은 2위였죠. 근데 이제 신자유를 굉장히 확대시켰던 칠레라든지 호주가 이제 좀 대학 등록금 좀 올리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 4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다음으로 사실 비싼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한 800만 원, 국립대학 한 400만 원 이 정도 내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볼 때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양극화를 초래한다. 지금 미국 사례도 제가 봤지만 2017년도에 뉴욕주 대학 등록금 무상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주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테네시주, 오레곤주, 미네소타 이런 대학 이 주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이제 무상화시키는 것을 주 정부 개정을 이루어졌고요. 또 2018년도에 뉴욕대가 의대생 무상교육 시키겠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뉴멕시코가 이 무상 튜이션 프리를 팔러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또 시장을 강조했던 미국도 이제는 무상, 대학까지 무상을 이제 주마다 선별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상 얘기했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립대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앞으로도 대학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될 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체질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 얘기입니다. 공유성장, 대학 경쟁력,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교육민주화 패러다임을 통해서 교육개혁을 많은 부분 의제화시켜서 추진했던 그런 정권이라고 본다면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도입해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 그 다음에 이번 정부는 뭐냐? 저는 아직까지 그 길을 못 찾고 있지만 저는 교육연계협력 패러다임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가치를 좀 부각시키고 이 정책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연계협력에 의한 상생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교육개혁의 어떤 가치 지향성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연합체제는 아까 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재원이 부족한 대학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쉐어링하면서 이 부족 자원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개편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엇보다 국가혁신의 DNA로서 고급 인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초중등은 보편교육이고 대학도 보편교육화 됐지만
이제는 대학을 혁신해서 국가 성장의 어떤 핵심 DNA로 이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와 문제점 진단을 간단하게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한번 분석을 했던 분석들이 있는데 이 투입 흔히 해서 이제 시스템 어프로치에 의해서 투입 과정 산출 이 세 가지 요인을 갖고 교육 영역, 경제 영역을 분리해서 이제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과의 비율을 합산시키고 그에 따라서 재학생 수로 비율을 통해서 나누면은 어느 정도 이 평균치를 통해서 이 수치가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좀 러프하게 제가 공식을 만들었지만 뭐 대략 어떤 격차를 보는 데는 큰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입 산출, 투입 과정 산출은 이제 OECD에서 주로 얘기했던 그 아이템 중심으로 제가 세팅을 해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재학생 수는 지금 수도권하고 학생 수를 본다면 수도권이 한 39.3%, 비수도권이 60.7% 재학생 수가 훨씬 지방에 많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대학도 작다, 교수도 작다, 수도권이 다 작다고 얘기하는데 학생 비중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수도권이 이 대학 투입 요건의 격차가 수도권이 1.23이라고 한다면 비수도권이 0.85, 여전히 0.38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방이 대학도 많고 교수도 많고 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비율을 갖고 질적으로 그걸 재분석하면은 여전히 격차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이 더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과정 요인도 결국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1.3, 0.81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 과정 투입 요인도 질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 산출 요인 부분에 있어도 여전히 그의 결과에 따라서 수도권이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지표 결과에 의해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삼류대학인 지방대 교수님들이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도 비교해보고 지방대 수도권과 비교해보는데 지금은 뭐 학술지 연구가 이제 전국 그 단위 학술지안 우리가 인정받는 학술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무슨 교수 1인당 논문 수를 보면은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0.02 미소한 차이지만 지방이 1인당으로 보더라도 연구력은 더 높습니다. 이 지표는 계속적으로 매년 제가 출연해 보더라도 지방대 교수들이 열심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데이터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국외 논문 수에 있어서는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과대학이 주로 수도권 메이저 대학들이 많고 또 거기는 우수한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SCI 논문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더 많이 배출된다. 그건 이제 여건의 문제고 개인의 능력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 부분에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국내 논문수를 본다면 연구력은 지방대 또 죄송하지만 국립대가 훨씬 더 양이 또 질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컴을 보면은 수도권이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지역 간 경제 투입 요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뭐 등등 따지고 본다면 수도권이 높죠. 과정 요인을 보더라도 여전히 수도권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출 요인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높고요. 어떤 질적인 요인, 인구 구조의 비율을 통해서 보고 재학생 수 구조를 통해서 본다면은 마치 지방이 더 많은 양과 질이 있을 것 같지만 크기가 있는 것 같좀 보이지만 인구수 비율이라든지 재학생 수 비율로 질적 요인을 통해서 산출해 보면은 수도권이 더 위에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역 간 대학 교육의 불균형 지수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투입, 과정, 산출 이쪽으로 갈수록 수도권이 더 우위를 점합니다. 교육 파트는 대학 교육 파트는 근데 경제 파트는 과정 요인이 이제 훨씬 더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그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작년에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 이제 DJ 정부까지는 흔히 청와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하고 교육부하고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모든 개혁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사례였지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시스템이 이제 그 두 정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청와대하고 국가교육회의하고 교육부하고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뭔가 탑다운 방식의 정책을 설계하고 뭐 디자인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참여정부까지 있었던 그 시스템들이 다시 복원됐는데,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그 트라이앵글이 작동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장으로 있었지만 이 혁신 지원 방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마련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래도 교육개발원하고는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은 얘기했지만, 아쉬움이 아니라 뭔가 이 시스템이 여전히,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퀘션 마크입니다. 그 결과 이런 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 얘기했던 그 포맷이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뭐 미래 대비 교육 연구 혁신, 지역 인재 양성, 자율책무 혁신 기반, 다 좋은 용어 썼지만 다 모든 정부에서 썼던 얘기고, 딱 하나 지역 인재 양성, 그래서 RIS 이거 하나가 이제 좀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것도 참여정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뭐 플랫폼 만든다라고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 제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또 특히 균형 발전과 연결시켜서 이게 RIS가 작동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기존 정책과 전혀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개인적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학자로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저는 계속 고등교육 정책을 들여다봤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정책으로 지금 계속 제한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RIS 이 의제는 다시 참여정부에서 나왔던 안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RIS가 참여정부에서는 흔히 상부구조의 혁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법도 만들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도 하고 지역혁신협의회도 만들고 등등등, 뭔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부구조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아시겠지만 정권 바뀌면서 국가균형발전 단어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균형발전 자체가 소멸된 그 의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 좀 소멸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RIS가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게 이 호의적인 그런 성과는 못 이뤘습니다. 물론 타이밍도 작았지만 주로 중앙정부하고 대학한테 유인가를 줘서 뭔가 RIS 혁신을 드라이브 걸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소외된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돈을 받기 위해서 RIS에 참여하는 거고, 지자체나 또 지역 산업체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동기부여도 안 됐고. 근데 지금 설계된 부분도 RIS가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굉장히 저는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려면 도대체 지자체가 여기에 협력해야 될 어떤 동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이 무슨 권한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RIS 합니다, 교육부에서 합니다, 뭐 이런 식 중앙정부 추진합니다, 이 정도로 간다면 참여정부가 크게 빗발하지 못했던 그 후폭풍을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개인적으로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짠다면 대학 파트는 정말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고등교육 확충에 대한 방안은 전혀 지금 문구는 나와 있지만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저는 국가 책임의 공유성장형 대학 연합체제 이걸 가자. 전 내재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의 체질 개선, 자율성 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만약에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뭐 이 아이디어 내고 막 드라이브 걸었다면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 중심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중앙정부는 그걸 지원하는 형태였죠. 자가진단도 민간에서 이제 개발하고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형태. 또 드라이브 스루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인 된 것도 중앙정부에서 아이디어라기보다도 한 의사가 제안했던 것을 고양시하고 몇 시에서 도입해서 확산되는 형태. 정부는 그걸 지원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 현장에서 자유를 주고 아이디어를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대학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뭐뭐뭐 해라 가이드라인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내재적 역량을 위해서는 이 틀은 좀 벗어나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창의적이지 못하다. 저도 비판했고 많은 국민들을 얘기했지만 교육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창의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학자니까 내부에서 제가 스스로 자유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체제에 있었다, 시스템에 있었다는 거지 내용상에 우리가 창의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재력이 있다. 근데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최근에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미에서 연합체제는 국가에서 판을 깔아주시면 자율적으로 이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같이 자기 지식 생산, 연구 생산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판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슨 사업, 에이스 사업,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만들어 가지고 뭐 하라, 뭐 SW 대학원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 중심의 정책을 이렇게 지향하는 것보다는 뭔가 판을 깔아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연합체제의 구축은 굉장히 필요하다. 외재적 역량도 그런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외재적 역량 강화는 이제 이것이 계층사다리 보건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어떤 지향점하고도 연결된다. 구조를 보시면 저는 단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중심 국립대부터 연합체제를 좀 구축하자. 근데 국립대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이 연구중심 대학, 이 거점대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교육중심 대학의 국립대 연합체제, 그 다음에 이 평생 직업 중심의 국립대 연합체제, 이 세 가지 연합체제를 트라이앵글 체제로 좀 만들어서 연합체제로 서로 거버닝뿐만 아니라 쉐어링, 이 자원의 쉐어링도 좀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 입학, 공동 졸업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공용 사립대학에서 지금 뭐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용 사립대학을 제한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80%인데 이런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그 구조가 지형이 있는 나라는 제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유는 있지만 너무 사립대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을 이제 더 확산시킬 수 없는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일부 대학들이 쉐어링하는 공유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켜서 대학의 지형을 좀 바꾸자. 그리고 건전사학을 좀 육성하자. 교육개발원이 대학 기본 역량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건전사학 육성을 통해서 그걸 지원해서 보관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사립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연합체제 틀로 간다면 상당 부분 개인의 경쟁력이 아니라 서로 연계 협력하면서 대학의 자원을 한 예를 들면은 제가 교육학과에 있지만 제가 국립대 교수지만 우리 교육학과가 11명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심리, 철학, 교육사, 행정, 뭐 사회학 모든 이 전공 교수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박사를 본인이 5명, 10명씩 배출합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공했던 교육행정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립대학을 나왔지만 그 과에 교육행정학과에 입학해서 교수가 38명이었습니다. 교육행정이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박사학위 체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구조를 혁파시키려면 쉐어링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몇 대학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회학도 경제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의 전공자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배출하는 이런 대학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고 질을 높일 수 있겠는지 이제는 진정 반성하고 그걸 갖고 얘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 무슨 대학이 뭐 몇 등 이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향점은 이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위해서 이 국가 책무성 필요합니다. 법 만들어야 되고요. 한 예를 들면 고등교육 국립대학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립대학의 운영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국립대학 법이 없습니다. 국립대학 설치령이에요. 설치령에 의해서 국립대학이 운영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제정이 돼 있어요. 재정 운영은 법이고요. 국립대학 설치 운영은 설치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무슨 국립대학, 뭐 사립대학, 이 사립대학도 법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으로 묶여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법 체제를 보면 굉장히 지금 정비하기 많은 그런 구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법 제정 필요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단계가 이 국립대학 연합체제인데, 이 국립대학 연합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닝 바디, 이건 이제 주립대학의, 위계 주립대학의 그 벤치마킹해서 코디네이팅 에이전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운영체제가 거버닝 바디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립대 학력 인증제를 도입해서 시그널이 국립대학 나오면 학력을 인증한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라. 그러니까 아무나 졸업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만큼 학력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에 따라 공동 선발, 그 다음에 공동 학위, 이거를 시그널로 이 시장에 던져주면 시장에서 그걸 판단해서 능력이 있다면 지금같이 지방대 이걸로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그 인증을 통해서 한번 학생들의 잠재력을 한번 판단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립대하고 국립대하고 연합체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방향인데 지금 이 컨소시엄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학점교류는 많이 합니다. 학점교류뿐만 아니라 제가 또 미국 사회를 하도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사회를 많이 들으니까 SW 뭐 좀 코딩 뭐 중요하다 그러면 코딩 전문 대학은 어느 대학에 평가해서 줍니다. 그런 방식 조선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코딩이 필요하다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코딩과 관련된 전문가 있는 교수들, 대학들과 컨소시엄 형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NSF가 이 펀딩을 줄 때 컨소시엄 형태를 많이 줍니다. 하버드 대학에 무슨 연구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짜 필요하다면 공동 입학, 그건 정말 소망사항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키운다는 그런 기능에서 우리 대학이 아니라 우리 대학 체제를 고민한다면 좀 더 획기적인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제가 한국형이라 표현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형이라고 저는 특징적으로 잡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실현된다면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 기대 효과가 뭔가 이걸 정리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19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아무리 이제 회의 가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이제 예측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재하고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대비한 교육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교육이 미래를 창조하자. 적극적 그 관점에서 이제는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으로 간다면 정부가 이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길을 코로나19를 통해서 국민들의 잠재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듯이 누구도 하지 않았던 대학연합체제를 정부가 한번 전 세계에서 한번 치고 나간다면 뭔가 큰 변화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대학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경쟁력, 그 다음에 학벌체제의 혁파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틀은 가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액션 플랜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